하지마 뭐 막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교육에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거는 뭐 애초에 원했던 교육은커녕 원하지 않는 형태로 아이가 자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솔루션이 아니에요. 대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등수를 겨누는 거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근데 흔히 주변에서 실수하게 놔둬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 우리 아이가 망하는 걸 그냥 두고 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 놔둬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아이 아빠는 알아서 하게 그냥 둬 라고 말하고,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아이가 필요한 걸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직성이 풀리는 편인데, 이게 어디까지 아이를 실패하게 두는 게 현명한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속에서 몇 가지, 제가 두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빠의 방법과 엄마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요, 아빠는 뭡니까? 그냥 둬. 그냥 둬예요. 그리고 엄마는 뭡니까? 즉시 해결. 딱 이 두 장면만 봐도 지금 딱 어떤 장면인지 저는 바로 좀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러면 안 돼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철학이 심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피드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둬라고 하는 아빠와 해결을 하라고 하는 또 엄마와, 해결하려는 엄마와 이 둘이 동시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A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이거는 뭐 애초에 원했던 교육은커녕 아마 원하지 않는 형태로 아이가 자랄 수도 있어요. 교육에서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먼저 엄마와 아빠 사이에 합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교육관이라고 하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양극단에 있는 거죠. 이게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둬라고 저는 강의에서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둬라가 아니라 아이가 선택을 하게 기회를 주라라고 했었어요. 그냥 두라가 아닙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게 기회를 주라고 하면은 그 뭡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어떠한 범위 내에서 너가 선택을 해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안에서 물건을 사봐. 아니면은 오늘 본 것 중에서 한 개를 골라봐. 동시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봐라고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냥 둬라고 하는 거는 방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죠. 그리고 또 뭐냐면, 즉시 해결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보통 엄마들의 목소리가 좀 기억이 나는데, 애가 뭐 하나 딱 집으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소리 하나가 빡 날라오죠. 안 돼! 하지마! 뭐 막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엄마는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 준다라 표현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행동에 주저주저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놓으라는 아빠와 하지 말라는 엄마 사이에서 애는 뭐 잡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혼동스럽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교육 전에 두 분 사이에 먼저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고, 그 선택에 따라서 아이가 우선 할 수 있도록 두긴 두자. 그건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선택한 다음에 아이가 만족스러웠는지 불만족스러웠는지 이야기는 들어봐야 된다. 들어보고 나서 불만족스러웠다라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자.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었냐, 어떤 생각으로 집었냐, 그럼 다음번에 너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 생각하냐라고 단순히 질문만 해주고 이야기만 듣는 케이스인 거지, 너가 이랬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범위 내기 때문에 두 분이 둘 다 요 합의 범위로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된다. 교육에서 맨날 했던 얘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같이 바뀐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관되게 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상장 문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아이들 자존감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책임감까지 없애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집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특히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나서는 주변 친구들과 용돈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용돈이 적절하고 이걸 아이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새
상장 문화, 등수로 하는 문화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상장이 없어지고 뭐 이제 아니면 상장 이렇게 줍니다. 상을 다 고루 줘요. 모든 아이들한테 상장 하나씩 주는데 그 상장이 이름이 있습니다. 뭐 급식 잘 먹는 상, 뭐 글씨를 예쁘게 쓰는 상, 뭐 달리기가 빨리 달리는 상, 날쌘돌이 상, 청소 열심히 하는 상,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행동의 하나하나에 피드백을 주는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도 받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뭐였더라? 밥 잘 먹는다고 밥 두 그릇 먹는 상 해가지고 밥 두 그릇 상 받았거든요. 자, 아이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저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등수를 겨누는 거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근데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상처를 안 받고 이제 온실 속에서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 나와서는 등수를 안 가르지 않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고 또는 기회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쟁이 나쁘다, 옳다에 대해서는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경쟁 때문에 아이가 너무 상처받고 좀 약간 올바르지 못한 인성을 가지고 자라는 건 분명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경쟁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올림픽 스포츠처럼 내가 정말 그거를 열심히 준비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한번 성과를 측정해보고 본인이 거기에 자신감도 얻어보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 경험치들, 아, 대회를 준비할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대회를 위해서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그 과정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많은 유혹들도 있는데 그걸 견디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또 다르게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대회를 많이 데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학교 밖에 대회는 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학교 밖에 대회 나가서 애들 시대회 1등 시키고 전국대회 보내보고 이러면은 애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한번 나가보고 나니까 아, 세상은 넓으네.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네. 아,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경쟁은 경험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을 생기고 나서 이제 용돈 비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원리를 알려주면 돼요.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아이들의 서로 그 소득이 서로 다 달라요. 정말 우리가 나온 세상이랑 똑같죠. 세상 보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마다 용돈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주는 게 적정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뭐 보통 평균적인 거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너의 소비 습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말해주세요. 학원을 갔다 와서 떡볶이를 사 먹는 시간, 교통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 때 하루 정도 들어가는 돈들, 아니면은 본인이 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내역에 대해서 뭐 3만 원, 5만 원, 뭐 2만 원, 여기서 막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정리를 해주면 합이 얼마입니까? 월 17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남는다, 안 남는다, 남았으면 왜 남았느냐, 모자랐으면 왜 모자랐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주면 좋고요. 또 좋은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이 내역의 범위 내에서만 쓰게 해주는 거예요. 3만 원이라 그랬지? 그래, 이거에 대한 예산은 3만 원이야. 5만 원이라 했지? 그러면은 너가 이제 교통비로는 5만 원 예산을 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은 남고 어떤 예산은 늘어난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녀와 부모님이 서로 그 일치하는 적정 용돈선이 나올 거예요. 뭐 아이가 그걸 좀 부풀리고 쓰거나 이렇게 되면 또 내역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절해 줄 수 있겠죠. 이 방식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 정부 기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내역별로 예산 배정해 주고 그 쓴 거에서 이제 남으면은 왜 남았는지, 다 썼으면은 앞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고 그게 합당하면 승인이 나면은 예산이 더 배정이 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세상과 좀 달라요. 아이들이 아무리 막 아껴 쓰라 해가지고 애를 올리브영 못 가게 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친구들 올리브영 갈 때 같이 따라가게 해봐야 될 거고, 친구들 요새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우리 때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넉넉하게 줘도 안 되지만 너무 부족하게 줘도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와 한번 대화해 보시면은 서로 마찰 없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